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또 시세가 나고 어제와는 또 다른 종목에서 시세가 또 나고 쓰리포인트에서 이 흐름을 좀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사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점 첫 번째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역시 방산주로 잡아오셨는데요. 방산주 급등세 배경은 오늘 하루 종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방산 하루 종일 아니다 어제부터 하루 종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주 나와서도 제가 하나로스페이스가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얘기도 많이 좀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은 지상형 방어 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해군, 공군 이쪽까지 확장될 기대감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부분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좀 말씀드렸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유럽 이제 얘기를 해서는 안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이제 유럽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제 유럽 방위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폴란드가 가장 먼저 반기고 있는 상황들이고, 폴란드 잠시 원전 얘기를 다시 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 분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근데 그러면은 유럽 자체적으로 이제 군비 증강을 했을 때 과연 얘네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일단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파리 긴급회의에서 어쨌든 방위력 강화에 합의는 일단 된 상황입니다. 근데 단지 방식은 계속해서 트러블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미군의 힘을 빌려야 된다?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된다? 아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힘을 빌리던, 자체적으로 하던,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원하는 시간 내에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관건인데, 글쎄요, 지금 이제 군사연구소에서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유럽은 쉽지 않다라는 게 거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어떤 관료주의라든지 산업 기반 약화 때문에 재무장이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포탄을 한 150만 발 정도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라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포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풍산 같은 경우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하늘스페이스, 현대로템, LH넥슨 이런 종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마 우회적으로 풍산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 삼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재고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고 소위 말하는 로켓 배송이 가능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일 같은 경우는 주민 반대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하고 하려면은 골치가 아파서,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달리 이런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여기다 또 복잡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ESG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또 방산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방산대출 자체가 또 안 돼요. 참 유럽은 지금 딜레마에 좀 빠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얘기들을 네. 단에 들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리고 어쨌든 군비 증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유럽에 아시다시피 이 방산 관련 기업들한테 급등 현상 나오는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이제 같이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드려야 되는 말씀은 딴 게 없어요. 그러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좋은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그냥 기술적으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지난주에 제가 조정시 매수를 하자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참고로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에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때 52주 신고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실적 덕분에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 그때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네네. 지금 수익 많이 내고 계실 거예요. 그쵸? 두 자릿수대예요. 네네. 얘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못 샀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핑계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상승 탄력에서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은
관성의 법칙처럼.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주식 이야기할 때 물리의 어떤 관성의 법칙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승 탄력에 의해서 상승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는 게 다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그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답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이유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2월 11일 날 이제 갭 상승하게 되면서 2%짜리 양봉이 나는데 그 뒤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눈치채셨나요? 양봉밖에 안 나와요. 양봉밖에. 그러면 이 얘기를 뒤집어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음봉이 출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적어도 추가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혹시라도 뭐 이번 주든 지난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어떤 게 나오냐, 음봉이라는 캔들이 나오느냐, 그리고 오늘도 갭이 발생됐잖아요. 상승 갭이 아닌 하락 갭이 발생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65만 원 전후 이제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 나온 게 풍산 한번 볼게요. 네. 풍산도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종목이 힘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상승 탄력이 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좀 어폐가 있는데 예. 이게 신규 구매냐 재구매냐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이 뭐 K9도 그렇고 K2도 그렇고 이거 자가용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 무기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한 포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구매가 발생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구매라는 네. 표현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재료를 좀 더 격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결론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시그널은 음봉이 나오느냐 마느냐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흐름 타면서 좀 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 오늘 부각이 된 이 유럽 얘기 좀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조금 전에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럽발 재료가 실제로 실적이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될 겁니다. 조금 전에는 유럽에서 뭐 아. 모두 통과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적으로 이제 무장이 안 되니까 네.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근데 외부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뭔가 그 나라 안에 가이드라인 뭐, 네네. 뭐 ESG라든지 뭐 주민들 허가라든지 이런 건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소위 말하는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 때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 때 그런 ESG라든지 관료지라든지 뭐 복잡한 일가라든지 주민 반대 이런 것들이 벽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될 부분은 그래요. 네. 지상형 방어 무기. 지상형 방어. 다 잘 보세요. 지금 하나르스페이스라든지 LG 넥슨라든지 되게 잘 가잖아요. 네.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왜 안 갈까요? 그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죠. 네. 공격형 무기잖아요. 전투기는. 방어형이 네. 아니라 K9은 지상형 방어 무기예요. 그리고 천군 같은 경우도 지상형 방어 미사일 체계예요. 이해되시죠? 공격이 아니라. 저도 잘하진 못하는데 게임 중에서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할 때 저도 보면은 그 주변에 네. 그 방어선부터 이렇게 쫙 쳐요. 제가 그쵸. 공격을 잘 못 나가기 때문에. 본가 쫙 깔잖아요. 네네. 그런 포토하고 식으로 깔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방어부터 이렇게 집중을 네네. 하고 그 다음에 좀 여력이 생기면 공격을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전략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수요가 있는 쪽은 방어무기 쪽이 조금 더 빠르겠고 네, 그렇죠. 그럼 방어무기의 매기가 간 이후에는 공격형 무기 쪽까지도 우리가 봐도 된다라는 시각이세요? 공격형 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해서. 그 예. K9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이제 서유럽 쪽으로 확장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자주파 사업도 지난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그동안 많이 말씀드리니까 논의를 하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K2라든지 이제 천궁 이런 것들을 이제 이쪽 구매를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전투기 쪽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만약에 보급형 쪽은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강력한 경쟁자가 있잖아. 라팔. 아마 그거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쉽지가 않다라고 좀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이제 동남아 쪽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아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항공우주를 이제 뭐 FA50 이런 쪽으로 보고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K2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요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시다시피 K2M이
지금 그 사우디 사막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K2뿐만 아니라 K9 같은 경우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KA 뭐 50, K9, K2ME 뭐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저도 이런 거 좀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 방산주들이 네네. 있으면은 가장 선두에 좀 봐야 될 종목군들 이렇게 좀 매력도 순으로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뭐 K9 관련돼가지고 하나로스페이스를 대장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와 연계돼가지고 한대로템이나 LN 엑선이 따라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조선주에서 이제 빅3 얘기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랫단에 뭐 어떤 종목을 보냐 이게 있는데 거기 보면 구동체계 관련돼가지고 MNC 솔루션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 i3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천군 관련돼가지고 이제 또 이제 최근에 사면이라는 종목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그쪽보다는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들은 대장들 쪽으로 강하게 시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일단 가는 쪽으로 그냥 몸을 맡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흐름 살펴봤고요. 요즘 흐름 너무 좋은데 관성의 법칙처럼 이 흐름을 잘 타고 있다. 따라서 이상 징후만 포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원전입니다. 어제까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이제 거래를 동반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준 바 있고요. 오늘도 방산주들이 이렇게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들이 크게 매기를 뺏기지 않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3법이 어제 통과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한 번 더 모멘텀을 받는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너지 3법 가운데서 원전하고 관계돼 있는 게 이 방패장 이 설립이죠. 네네.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아시겠지만은 그 핵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재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습식으로 계속 재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포화 상태가 되게 되면 원전 가동을 중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패장법 그 국회 소위에 통과가 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관 장소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원전이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오늘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방패장법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건 국내도 중요하겠지만은 해외 쪽도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폴란드하고 그 관련돼 가지고 유럽 원전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일단 오늘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 오늘 한전 기술이 뭐 2% 오르긴 하지만은 어제 우리 이제 봤을 때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원전 얘기하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 기술이 같이 급등한 현상이 나왔었는데 최근엔 안 그랬어요. 그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급등을 하고 있는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잠잠해요. 7만 원대에서 추가 상승이 안 나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선 모멘텀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조선주로 봐야 돼. 조선 기자진가? SMR 추진선 이거요? 예, 그게 그렇게까지 가겠나? 뭐 이런 저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의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땡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뭔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분쟁이 소송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야 되거든요. 아마 제 추측인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마 제 추측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소송을 했었잖아요. 하게 되면서 합의로 어쨌든 좋게 끝이 났잖아요. 네,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유럽 쪽에 소위 말하는 이 경수로 원전 있잖아요. 이 설계는 포기를 하고 SMR을 갖고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체코 외에는 지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슬로베니아가 다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원래 폴란드 40조, 튀르키예 40조, 체코 24조를 해야 이번 정부에서 얘기했던 원전 100조 수출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폴란드 포기하게 되면은 이거 완전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쵸. 5분의 2가 날아가는 거니까요. 더 커요.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집트 엘다바 1차 측 수주를 이 러시아의 로사토민 회사가 가져가고 2차 수주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이게 아마 1차 수주가 30조고 우리가 아마 3조인가 그럴 거예요. 1차 측 수주 가져온 거하고 2차 수주 가져온 게 금액이 완전 틀려져요. 물론 3조라는 금액이 작은 건 아니지만 과거에 아시겠지만은 저 UAE 저 무슨 원전이죠? 그거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3조 너무 작아요. 그렇다면 3조보다는 30조가 더 낫잖아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만약 폴란드 같은 경우 40조 수주짜리인데 이거를 웨스팅하우스에 주게 되고 우리가 2차 수주를 가져오게 되면은 40조짜리가 5조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40조 기대하다가 5조로 쪼그라들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우리가 5조를 가져오더라도 이게 실망감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총리 같은 경우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네. 폴란드가 안보 문제 때문에 미국의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그 목적이 결국 폴란드 압박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안보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또 중요한 건 미국과의 동맹인 거거든요. 미국과 동맹이 됐다라면 러시아가 쉽게 건들 수는 절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안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원전을 1차적 수주를 웨스팅하우스로 줄 수밖에 없던 그런 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폴란드 부총리가 과거에 워싱턴 DC에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 미국 에너지부 장관하고 이 회담을 했었거든요.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전체적인 안보 구조를 볼 때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안보에 대해서 전략적인 파트너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너희 원전 우리 안 해주면은 너희 우크라이나 되든지 말든지 우리 신경 안 쓴다? 거기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유럽 쪽에 나오는 그 경수로 원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1차 측에 가져가게 되고 2차 측 뭐 시공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측기기라든지 이쪽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쪽으로 딜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2차 측 수주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SMR 같은 경우도 우리가 1차 측 수주는 현재 가져오지 못한 상황들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설계 기업들하고 계속해서 컨택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62개 정도 모듈을 수주를 하려고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SMR 같은 경우도 1차적 수주를 누가 가져가느냐? 설계기업들, 다른 미국 설계기업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 얘기했잖아요. 2040년도에 상업 발전하겠다. 그러면은 2040년도에 상업 발전하려면은 올해부터 수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2030년도에 상업 발전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지금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하고요. 2022년도 12월 달에 주단 소재를 이미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MR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공급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원전을 바라보는 시점이 물론 원전이 안 투탁하는 게 아니고요. 네. 바라보는 시점이 그래서 조금 바꿔야 된다는 것들이죠. 과거에는 환전기술 필두로 한 1차적 수주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을 필두로 해서 대장을 발사해야 되지만 지금은 어쨌든 1차적 수주가 경수로 원전 같은 경우도 1차적 수주가 안 되는 상황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측을 봐야 되는데 2차 측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 같이 원전 주기기 이거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설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공 쪽 보게 되면 아마 앞으로 지금 최근에 건설주 괜찮잖아요. 건설주가 원전 얘기할 때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왜냐? 시공은 건설사들이에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그리고 최근에 또 DLNC. 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고 SMR 관련주가 아마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섹터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전주 공부를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제 원전주라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SMR을 비롯해서 조금 2차 수주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 종목을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일정상 벚꽃 배당 시즌 배당 기준을 확인. 이제는 기업마다 다 달라져가지고 네네. 이거 체크해보기도 힘들더라고요. 네네. 간략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이제 이 얘기는 좀 안 하실 것 같아서 좀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벚꽃 배당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했어요. 2월 28일 이제 배당 기준이 되고 이제 늦어서 4월 초에 이제 배당 기준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건데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고배당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배당락 전까지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 레드캡인가요?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 고배당 시가 배당률이 결정한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22%거든요. 정말 똥큰 배당 어마어마한 결정이었어요. 네네. 그날 실적도 좋았는데 네. 그렇게 나왔었죠. 맞아요. 제가 이거 두 번째 봤어요. 첫 번째 언제 봤냐면은 옛날에 외환은행이 중간 분기 배당할 때 그때 15%가 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22%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배당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 뭐 은행주도 마찬가지지만 증권주 같은 경우도 고배당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번에 교보증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DPS 500원. 그래서 배당을 결정했을 당시에 보게 되면은 시가 배당률이 9%입니다. 9%. 그렇게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 이런 것들도 이제 고배당을 하는데 증권주가 고배당이 좀 많죠. 네, 그렇죠. 이것도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괜찮죠. 작년에 일단 이제 본주가 500원을 배당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주가 850원 배당했었는데 이게 시가 배당률 6.7%, 시장 8%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대신증권과도 마찬가지인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잠시만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본주가 작년에 1,200원을 했는데 이게 시가 배당이 7.9%예요. 우선주 같은 경우 8.4%고. 근데 이 배당을 가져가자라는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당 이전에 주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지금 보시면 교보증권도 주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매매 차익 플러스 만약에 매매 차익에도 여력이 생긴다라면 배당 수익까지 한번 노려보신 것도 좋을 것 같고 예스코 홀딩스가 전통적으로 고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참고 삼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요. 이제 이번 달까지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이 정리를 하고 사업 보고서 내고 주주총회를 하면 그리고 나서 이 배당 일자 그 일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쯤 되면은 한 4월쯤 이제 벚꽃 배당이 될 텐데 그 전에 미리미리 일정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